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우리 생활에 가까이 있는 이름이죠. 코카콜라. 그 주식 KO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우리가 마시는 그 콜라 한 잔 너머에 있는 투자 이야기들, 그 핵심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코카콜라 투자를 만약 생각하신다면 어떤 점들을 좀 봐야 할지 그걸 명확히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카콜라라는 브랜드를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겠지만 오늘은 그 익숙함을 잠시 좀 내려놓고요. 투자 대상으로서의 코카콜라, 이걸 좀 냉철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회사의 어떤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또 위기 극복 능력, 그리고 시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숫자와 사실 이면에 숨어있는 의미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코카콜라, 그 최근 성장세를 보면 꽤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매출 기록을 보니까 이게 아직 2012년에 세웠던 사상 최고치 있잖아요? 아, 네. 480억 달러. 네, 480억 달러. 그걸 아직 못 미치고 있더라고요. 지금 12개월 누적 매출이 한 470억 달러 정도니까 이게 좀 뭐랄까 의외였습니다. 그렇죠. 최고 매출 기록을 아직 못 깼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단순히 최고 기록 경신 실패 이렇게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오히려 그 팬데믹 같은 정말 전례 없던 위기를 겪고 나서도 이 정도 수준까지 매출을 회복하고 또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하죠. 특히 여러 기업들이 비용 압박에 시달리는 와중에도 코카콜라는 그 가격 인상을 통해서 매출을 방어하고 이익을 늘려왔거든요. 요. 게다가 앞으로 혹시 금리가 좀 인하되는 국면이 온다면 소비 지출이 늘면서 매출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고요. 맞습니다. 절대적인 그 매출 숫자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수익성을 개선하는 능력, 이게 바로 코카콜라 같은 우량 기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장기적인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들한테는 어필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에 최고점 돌파했냐 안 했냐 이거보다는 현재 보여주고 있는 이 회복 탄력성, 여기에 좀 더 주목해야 합니다. 하긴 코카콜라 하면 당연히 그냥 코카콜라 그 자체 그 음료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게 엄청난 브랜드 제국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한 200개 정도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스프라이트, 환타, 미니메이드처럼 우리한테도 아주 익숙한 이름이 많고요. 그중에는 연 매출이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그런 블록버스터 브랜드만 해도 30개나 됩니다. 와, 30개요? 대단하네요. 네, 정말 대단한 포트폴리오죠.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몇 년 전에 이 브랜드 포트폴리오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변화라면 혹시 어떤 변화였을까요? 더 많은 브랜드를 인수한 건가요?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네. 코카콜라는 몇 년 전에 아주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보유 브랜드 수를 거의 절반 가까이 줄였습니다. 한 400개 정도였던 브랜드를 200개 수준으로 과감하게 정리한 거죠. 아니, 브랜드를 줄였다고요? 보통은 M&A를 통해서 브랜드를 늘리려고 하는데 몸집을 줄여서 더 강해지겠다. 뭐 이런 전략인가요? 좀 의외인데요. 정확합니다. 언뜻 보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아주 명확한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어요. 아하. 판매 실적이 좀 부진하거나 성장 잠재력이 낮은 브랜드들, 특히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팔리는 그런 로컬 브랜드들을 과감히 정리하고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핵심 브랜드, 또 글로벌 브랜드에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런 의도였습니다. 선택과 집중이군요. 네, 일종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죠. 이걸 통해서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 변화에 좀 더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마치 그 정원사가 더 튼튼하고 좋은 열매를 얻으려고 약한 가지들을 쳐내는 거랑 비슷하네요. 흥미롭습니다. 그럼 이제 인수합병은 더 이상 안 하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닙니다. 인수합병은 여전히 코카콜라의 중요한 성장 동력 중 하나예요. 특히 좀 유망한 신규 브랜드를 인수한 다음에 코카콜라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막강한 글로벌 유통망하고 마케팅 역량을 활용하면 시너리를 내기가 아주 쉽죠. 그렇죠. 적은 비용으로도 빠르게 수익성 높은 매출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다만 과거처럼 무조건 브랜드 수를 늘리는 데만 집중하기보다는 이제는 회사 전체의 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만한 잠재력을 가진 그런 규모 있는 브랜드를 좀 선별적으로 인수하는 방향으로 전략이 수정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질적인 성장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코카콜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거,
바로 배당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배당 왕, 디비든 킹이라는 별명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네, 맞습니다. 배당 왕이라는 건 아무 기업에나 붙는 칭호가 아니죠. 최소 50년 이상 매년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온 기업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명예로운 이름입니다. 50년? 네. 근데 코카콜라는 이 기준을 훌쩍 넘어서 무려 63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인상해 왔습니다. 63년이요. 와, 정말 대단한 기록인데요. 이게 1962년부터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배당금을 늘려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뭐 오일 쇼크도 있었고 닷컴 버블 붕괴, 글로벌 금융위기, 최근에 팬데믹까지 정말 숱한 위기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 점이 코카콜라의 저력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63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그렇죠. 수많은 경제 위기와 시장 격변 속에서도 코카콜라는 꾸준히 이익을 내고 또 그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돌려주겠다. 이 약속을 지켜왔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배당금을 지급했다는 어떤 재무적인 사실,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어떤 의미를 저희가 더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위기 관리 능력, 그리고 운영상의 안정성을 증명하는 거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사업을 지속하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네. 둘째는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회사의 아주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단기적인 성과에만 급급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주들하고 성장의 과실을 나누겠다. 이런 철학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꾸준함과 신뢰, 이건 투자자들이 기업을 평가할 때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거든요. 단순히 숫자로 표현되는 재무지표를 넘어서는 뭐랄까 일종의 신뢰 자산을 쌓아온 셈이죠. 야, 63년 연속 배당 인상이라는 기록 자체가 정말 강력한 신뢰의 증거가 되는군요. 이런 코카콜라의 매력 때문일까요? 그 투자의 대가 오렌 버핏이 가장 오랫동안 보유한 주식으로도 아주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사웨이가 코카콜라 주식을 처음 매수한 게 1988년입니다. 88년. 와, 네. 무려 30년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꾸준히 보유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 내에서로 가장 오래된 투자 중 하나고요. 현재 버크셔 전체 주식 자산의 한 8.8% 정도를 차지할 만큼 비중도 상당합니다. 버핏은 왜 이렇게 코카콜라를 좋아할까요? 뭐 단순히 콜라를 좋아해서는 아닐 텐데요. 물론 버핏이 코카콜라 즐겨 마시는 건 사실입니다만 투자 결정은 아주 냉철한 분석에 기반하죠. 버핏이 코카콜라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아까 이야기 나눴던 강력한 글로벌 브랜드 파워입니다. 네.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그 이름값. 이게 강력한 경제적 해자, 그러니까 호성호 역할을 하죠. 둘째는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한 아주 매력적인 배당입니다. 버핏은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아, 배당. 셋째는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 투자로도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공장을 계속 짓거나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하지 않아도 브랜드 가치와 유통망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죠. 이걸 이제 자본 경량적 사업 모델이라고 하는데 버핏이 아주 선호하는 유형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버핏이 생각하는 위대한 기업의 조건을 코카콜라가 두루 갖추고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실제로 버핏은 자기가 버크셔를 이끄는 동안에는 코카콜라 주식을 절대 팔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있었죠. 맞습니다. 심지어 버크셔가 코카콜라로부터 받는 연간 배당금만 해도 어마어마한 수준이에요. 그렇죠. 굳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버핏 이후에도 버크셔가 코카콜라 지분을 쉽게 매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런 스토리들이 또 더해져서 코카콜라 투자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의 전설처럼 회자되기도 하고요. 네, 지금까지 코카콜라의 강점들을 주로 살펴봤는데요. 투자에는 항상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고려해야 할 점이나 잠재적인 약점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떤 투자든 장점만 있는 경우는 없죠. 코카콜라 주식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를 꼽으라면 역시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네, 앞서 살펴본 강력한 브랜드, 꾸준한 배당, 그리고 워렌 버핏의 장기 투자, 이런 것들이 다 이걸 뒷받침하죠. 특히 시장 전체가 좀 불안하거나 하락할 때 상대적으로 주가 방어를 잘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일종의 경기 방어주,
또는 안전자산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거죠. 안정성이 높다는 건 좋은데요. 근데 그 말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뭐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안정성이 높은 만큼 시장 전체가 상승하는 강세장에서는 시장 평균 수익률을 잘 따라가지 못하거나 오히려 밑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지난 30년간의 데이터를 봐도요. 코카콜라 주식이 S&P 500 같은 시장 지수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애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고요. 그런 애들은 대부분 시장이 좀 약세를 보였던 시기였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올해 초에 무역 갈등이나 관세 문제로 시장이 잠시 출렁이었을 때는 코카콜라가 시장보다 선방했지만 이후에 시장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니까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죠. 그렇다면 이 코카콜라 주식은 어떤 투자자에게 좀 더 적합할까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공격적인 투자자보다는 아무래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나 포트폴리오 방어를 좀 중시하는 투자자에게 더 맞을 수 있겠네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코카콜라는 뭐랄까 홈런을 노리는 타자보다는 꾸준히 안타를 쳐서 점수를 내는 유형의 투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안타형 투자? 네. 매년 시장을 크게 이기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배당 수익과 함께 시장 변동성 속에서 자산을 좀 지켜나가는 데 더 중점을 둔다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아까 이야기했던 배당 왕으로서의 면모, 즉 성장성보다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기업의 특징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따라서 자신의 투자 목표나 위험감수 성향을 명확히 파악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유명한 회사니까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네, 오늘 코카콜라 주식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각도에서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한번 정리해보자면 팬데믹 이후에 견조한 매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2015년의 최고 기록은 넘지 못했다는 점. 네, 그리고 콜라 외에도 수많은 브랜드를 거느리고 있고 최근에는 핵심 브랜드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했다는 점. 그렇죠. 또 63년 연속 배당금을 인상한 배당왕이라는 정말 놀라운 기록을 가졌다는 점. 네, 63년. 그리고 워렌 버핏이 30년 넘게 보유하면서 신뢰하는 주식이지만 일반적으로 시장 상승기에는 평균 수익률을 좀 밑도는 경향이 있다는 점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코카콜라는 분명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강력한 브랜드, 안정적인 현금 흐름, 꾸준한 주주환원 정책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 폭발적인 성장보다는 안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코카콜라라는 투자가 여러분 자신의 투자 철학, 또 목표 기간, 그리고 위험 감수 수준과 잘 맞는지를 판단하는 것. 이게 핵심이겠네요. 그렇죠. 안정적인 배당 소득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더 높은 자본 차익을 추구하시는지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좀 줄이고 싶으신지 이런 질문들에 스스로 답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좀 생각해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네. 오늘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설탕 함량이 높은 탄산음료에 대한 어떤 규제 움직임이라든지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 이런 것들이 과연 코카콜라의 장기적인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물론 코카콜라가 물, 주스, 차 등등 다양한 음료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그 핵심 사업과의 균형,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을 또 어디서 찾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될 겁니다. 이 거대한 기업이 이런 시대의 변화에 앞으로 어떻게 적응해 나갈지 그걸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코카콜라에 대한 심층 분석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